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급박해졌어요. 똑똑똑똑똑.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찾아온다는 게 정상적일 리 없었어요. 택배도 아니고 친구들은 제가 이 시간에 자고 있다는 걸 아는데 말이죠. 혹시 잘못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이 호수를 착각한 걸까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 같았는데 그 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계속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사람이 죽어요. 정말로 죽는다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단순히 장난이나 사기가 아닌 것 같았죠. 그 목소리 속에는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바짝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흐릿한 화면에 한 남자가 보였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옷이 찢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문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죠.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직접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언제든 110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친구가 정말로.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범죄 수법일까요? 요즘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어줬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떡하죠?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다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119에 전화하시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았어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자 그 청년이 더욱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미 신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나와주세요. 당신 집 앞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이에요. 응급처치만 좀 도와주세요. 간호사시죠? 1층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간호사라는 걸 알았죠? 1층 할머니에게 들었다고요? 저는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달 정도 됐는데 1층 할머니와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분께 제 직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응급실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위급한 상황을 봐왔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관옆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청년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흰색 티셔츠는 온통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무릎을 짚고 거의 쓰러질 듯한 자세로 서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평범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죠. 저는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이 피는 본인 거예요? 응급실에서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죠. 침착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 피가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제 룸메이트가 다쳤어요. 지금 거실에 쓰러져 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급한 상황인 것 같았죠. 저는 재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디예요? 안내하세요. 제 응급 가방 가져가야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응급실 간호사들은 대부분 집에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를 구비해 둡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붕대, 소독약, 지혈패드, 일회용 장갑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청년은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내려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깜깜했고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어요? 뛰면서 물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소홀히 했던 게 후회됐습니다. 바로 저기요. 저 골목 안쪽이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원룸에서 정말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좁은 골목길 안쪽에 빌라 한 채가 보였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더 어두웠어요.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청년은 빌라 1층으로 들어갔고 저도 그를 따라갔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닥은 온통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마치 피 웅덩이 같았죠. 이렇게 많은 피를 한 번에 본 건 응급실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황급히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혈 부위가 문제였습니다. 왼쪽 허벅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대퇴동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대퇴동맥이 손상되면 몇 분 안에 출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혈이 시급했죠. 저는 재빨리 가방에서 지혈 패드를 꺼냈습니다. 뭐 때문에 다친 거예요? 상처 부위에 패드를 대고 세게 눌렀어요.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유리 조각이 바닥에 있었는데.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술병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출혈량을 보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지난 것 같았는데 왜 구급차는 아직 안 왔죠? 119 신고는 정확히 언제 했어요? 저는 계속 상처를 눌러 지혈하면서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청년이 문 쪽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절박함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119 신고.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환자의 상처를 누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손을 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죠.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요. 청년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오잖아요. 경찰이 오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떨림이었죠. 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깨진 술병, 그리고 엄청난 양의 피, 청년의 옷에 묻은 피,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은 계속 상처를 눌러 지혈하고 있었어요. 제 의무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말이죠.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는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동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요. 그럼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약이요. 동현이가 하던 건데 제가 말렸지만 계속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거든요. 경찰이 오면 저도 같이 조사받아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이 청년은 친구를 살리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간호사인 저를 찾아온 거죠. 제가 응급처치를 해서 친구가 살아나고 집에 있는 증거물들을 처리한 다음에 신고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지혈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수혈이 필요해요. 당신 집에 뭐가 있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죠.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제 미래는 무슨.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 친구잖아요. 룸메이트라고 했잖아요. 제 고함에 청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는 환자들을요. 신고가 조금만 빨랐어도, 처치가 조금만 빨랐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 아래에서 맥박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환자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이건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출혈성 쇼크.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청년의 허락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환자의 맥박이 계속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피로 범벅이었죠.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피가 흥건하게 묻어나왔어요. 안 돼요. 청년이 갑자기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환자의 상처에서 손이 떨어졌죠. 순간적으로 피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다시 상처를 눌렀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어요. 정신 좀 차려요. 청년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공포, 절망, 죄책감. 그는 쓰러진 친구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손으로는 지혈을 계속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죠.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죠? 평소에는 금방 받는데 말이에요. 마침내 연결됐습니다. 119입니다. 화재입니까? 구조구급입니까? 구급이요. 환자 1명, 20대 후반 남성, 좌측 대퇴부 열상으로 다량 출혈 중입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정확한 용어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의식 저하 상태고요. 맥박 약함, 창백, 호흡 빠름, 출혈성 쇼크 의심됩니다. 현재 직접 압박으로 지혈 중이에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청년을 봤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돼요? 빨리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상담원에게 전달했어요. 상담원은 구급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7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맥박을 재봤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분당 120회는 넘는 것 같았죠. 혈압계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혈압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 상태로는 10분도 버티기 힘들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올려야 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쿠션이나 담요 같은 거 없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담요와 베개를 몇 개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그것들을 환자의 다리 밑에 받쳤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쇼크 증상을 늦출 수 있거든요. 수건도 가져와요. 깨끗한 걸로요. 그리고 물도요. 저는 계속 지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응급실 모드로 전환돼 있었어요.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다른 건 나중 문제였죠. 청년이 수건과 생수병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수건을 상처 위에 덧대고 더 세게 눌렀어요. 지혈 패드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피는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어요. 준혁이요. 강준혁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동현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출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는 게 중요했거든요. 준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밖에 나간 게 1시쯤이었어요. 편의점 다녀온다고 했는데
돌아온 게 2시 반쯤? 그때 이미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1시간 반. 최소 1시간 반 동안 출혈이 계속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이미 몇 리터의 피를 잃었을 겁니다. 정상 성인의 총 혈액량이 5리터 정도인데 절반 이상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환자의 목에 손을 대 경동맥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었죠. 저는 환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팔은 계속 상처를 누르느라 점점 저려왔죠. 하지만 손을 뗄 수는 없었어요. 지혈을 멈추는 순간 피가 다시 솟구칠 테니까요. 준혁은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죠. 28살 청년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준혁 씨,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동현이가 요즘 이상했어요. 마약 때문에 환각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그래서요? 오늘 밤에도 제가 나가기 전에 이상하게 굴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싫다고 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나간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마셨나 봐요. 깨진 병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저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정말로 소주병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본인이 다친 건가요? 아니면 누가 다치게 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준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구급차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관문 열어놓으세요.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곧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이 멈추고 구급대원 2명이 스트레처를 들고 뛰어왔어요. 여기입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20대 후반 남성, 좌측 대퇴부 열상으로 다량 출혈, 최소 1시간 반 이상 경과 출혈성 쇼크 상태입니다. 계속 직접 압박으로 지혈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신경님 간호사님 아니세요? 제1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저도 그 대원을 알아봤어요. 우리 병원으로 자주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빨리 처치해 주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정맥 주사를 놓았어요. 제가 누르고 있던 상처 부위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환자를 스트레처에 옮겼죠. 보호자 동승하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주춤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 때문에 망설이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이미 집안 상황을 봤고 경찰도 곧 올 거예요. 이런 사건은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되거든요. 빨리 타세요.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중요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환자와 함께 실려갔죠.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다시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거실에서 말이에요. 제 손과 옷도 피범벅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죠.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거죠? 새벽 3시에 모르는 남자를 따라 나와서 피투성이인 사람을 응급처치했다니.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만약 준혁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동현이라는 그 청년이 지금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7분. 1시간도 안 지났네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경찰이 올 텐데 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던 물건이었죠. 마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게 경찰 조사 대상이 될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니까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이 소동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현관 계단에 앉아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이 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준혁이 문을 두드린 것부터 제가 응급처치를 한 것까지. 경찰관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이 강준혁 씨라고 하셨죠?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피해자는 동현 씨라고. 성은 못 들었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탁자 위에 마약도 발견했겠죠. 저는 밖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춥긴 했지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나이 든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정식으로 진술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피곤하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연락처 남기고 갈게요. 경찰관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현장은 경찰이 봉쇄하고 조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원룸까지는 정말 5분도 안 걸렸어요. 준혁이 말한 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네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인데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옷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죠. 다시는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씻어냈어요.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환청일 거예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출근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투성이인 동현 씨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새벽에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병원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잠을 못 잤다고만 대답했어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술하러 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휴게실 데스크에 양해를 구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경찰서에서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했어요. 경찰관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준혁을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동현 씨와는 어떤 관계였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처음 본 사람이라고요. 피해자 박동현 씨는 현재 제1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간호사님의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살았다니 다행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강준혁 씨는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필로폰이 발견됐거든요. 본인은 박동현 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집이 본인 명의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준혁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박동현 씨의 부상은 자해로 추정됩니다.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스스로 유리병을 깨서 자신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혈흔 패턴이나 유리 조각 분포를 보면 그렇더군요. 자해라니.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약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본 것 같았어요. 자기 자신을 찌를 정도로 정신이 혼란스러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에너지 음료 하나를 사서 마셨습니다. 피곤했지만 오후 근무를 해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죠. 응급실 업무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매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 일이 생각났어요. 새벽에 문을 두드리던 준혁의 목소리,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동현 씨, 그리고 그 긴박했던 순간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간호사님. 뒤돌아보니 준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찾아뵙고 싶었어요. 병원에 여쭤보니까 오늘 퇴근 시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동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아직 회복 중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간호사님이 아니었으면 동현이는 죽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준혁 씨는 괜찮으세요? 조사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약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거든요. 동현이가 깨어나서 전부 자기가 한 거라고 진술했어요. 저를 위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준혁과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거든요. 카페는 한산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준혁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동현이는 이제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이 정말 큰 충격이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쉽지 않을 텐데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준혁이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잖아요. 친구가 죽어가는데 제 미래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극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국 동현 씨를 살렸다는 거예요. 간호사님 덕분이죠.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그때 문을 안 열어주셨다면. 하지만 열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택이었어요.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열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집은 정리하려고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라. 이사를 갈 생각이에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동현이가 회복하면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걔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테니까요. 대신 좋은 친구로 남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말이에요. 간호사님은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새벽에 모르는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혁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직업이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제 일이거든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자주 보게 돼요. 물론 이번처럼 새벽에 집에서 벌어진 일은 처음이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준혁은 회사원이었는데 최근에 승진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준혁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동현 씨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더군요. 날씨가 풀리면서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 새벽의 일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거예요. 무섭기도 했고 긴박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 편안한 제 집. 저는 소파에 앉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던 소리, 지금 안 나가면 죽어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제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동현 씨는 죽었을까요? 준혁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앱에 접속했습니다. 동현 씨의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했으니 이제 회복 단계인 거겠죠.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수면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더 이상 피투성이 현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봄날의 풍경이 펼쳐졌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1층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경림아, 그날 밤 일 들었어. 정말 잘했구나. 역시 우리 간호사가 최고야. 저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그냥 제 일이었어요. 내 일이든 뭐든 사람 살렸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간호사로 남아줘.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은 더 안전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에는 많은 환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제 일이고 제 소명이니까요. 새벽 3시의 그 노크 소리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택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 덕분에 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